시장이 왜 빠지는지 하락의 원인을 코로나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알고 가자. 시장의 하락 원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30% 룰을 혹시나 아십니까? 시장이 일시적인 리스크라고 하면 30% 빠졌다가 대반등이 나오고요. 장기적인 리스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30% 구간에서는 되돌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30% 룰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리스크다. 그러니까 단발적인 리스크다. 지금 시장 일각에서 리세션 얘기가 나와요. 2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경기가 침체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리세션이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 이 리세션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퍼센트, 하락 퍼센트는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하면요. 그냥 단순한 리스크라고 하면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항상 되돌림이 나왔고요. 장기적인 리스크라고 하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 금융 리스크라고 하면요. 그냥 이제 장기 리스크라고 하면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옵니다. 이것도. 항상 하락하고 나서 되돌리고 나서 다시 죽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일시적인 리스크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방향은 상방으로 트는 것이 맞겠고, 장기적인 오랫동안 리세션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 마이너스 30에서 되돌렸다가 다시 죽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어떤 구간인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그 장기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스템 리스크, 금융 리스크, 아주 오랫동안 리먼 사태 때 미국 경기가 계속 5분기, 6분기 동안 계속 침체됐었죠.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금융 리스크라고 하고 이것들을 장기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먼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먼 사태. 지금 이런 장기 리스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미중 무역 분쟁. 이것도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에는 장기적으로 리세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장기 리스크가 맞죠.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은 아니었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한민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 이루어졌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는 장기 리스크였습니다.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리스크인가 장기 리스크인가,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시장 하락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우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 춘절 때 시작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18일 반경에 꼭지를 쫓다가 그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중국 제외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근데 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2월 18일 날부터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20일에서 30일 안팎 정도에서 확진자 수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조금 더 좀 빨랐어요.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2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고 나와서 3월 초순에 꼭지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미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한 20일 좀 반경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국가가 이제 이탈리아랑 스페인이 또 최근에 치고 나오는데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순부터 2월 말이나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 달리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3월 18일이니까 20일 구간이 다음 주 정도에는 넘어가는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탈리아가 다음 주부터는 확진자 수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 반등의 또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은 좀 늦게 시작했죠.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은 3월 말이나 4월 초순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지금까지 상대 평가를 봤을 때 20일에서 30일 반경부터는 좀 꺾이는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자. 그리고 일시적인 리스크가 될지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리스크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마이너스 지금 코스피 대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구간 떨어졌습니다. 30%의 룰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리스크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리먼 사태 때에도 30%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어요. 아무리 강한 리스크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30% 룰에서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상식이 안 통하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도 마이너스 30% 왔기 때문에 크게 뭐 맞을 만큼은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다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산업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등락을 거듭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은 있다. 그리고 30% 룰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은 당연히 지금 바라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제가 이제 요거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궤변일 수도 있겠고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일각에서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을 계산하기 어렵다. 알 수가 없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앞두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 대통령이 재임 기간 그러니까 재선을 앞두고 항상 시작은 마이너스 30%씩 꼭 뺐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먼저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에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도 11월 달에 미국의 재선은 11월 달에 진행합니다. 11월 달을 앞두고 이때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고점에서 마이너스 30%를 빼고 나서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셧다운이 오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셧다운된 게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달리 이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정확하게 30%를 뺐다라는 거, 코스피 기준으로. 또 하나, 2004년 부시 재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이제 선거철이었고 5월 달에 2004년 5월 달에 밑도 끝도 없이 빼는데 정확하게 마이너스 30% 빼고서 시장을 돌렸습니다. 부시 재선 때도. 근데 이때도 제가 이때 주식 매매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나 경기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냥 뺐다가 치고 나갔던 거죠. 뭐 이라크 전쟁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확실하게 그거는 이라크 전쟁은 2003년도에 치러진 거니까 큰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뺐었다는 거죠. 왜 재선을 앞두고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도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시장을 뺀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마이너스 30%. 왜 이 구간에서 빼는가? 그래서 단초를 제가 찾아본 결과 조지 소로스 이게 2003년도 기사입니다. 2003년도 8월 14일이네요. 8월 14일 기사 내용인데 조지 소로스가 월가의 대부죠.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뭐 상징이기도 금융 상징이기도 한 조지 소로스가 부시 재선을 맡겠다. 그래서 자기 사유 재산 뭐 1,000억을 들이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뭐 2,700억까지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게 다 풍문입니다. 아무튼 월가가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월가와 미국의 행정부 백악관과의 힘싸움은 항상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니까 미 재선 때마다 항상 있었던 거니까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것처럼 월가의 대통령 길들이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떨어진 것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지금 우리가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답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런 재선 전에 요런 패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월가는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민주당의 워런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미 증시가 밀렸던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흔들고 막 장중에. 왜 그러냐면 워런 의원은 금융자본인과 굉장히 월가의 자본과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극좌파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자금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건 우리가 항상 느꼈던 것이고, 또 샌더슨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샌더슨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시장은 또 요동을 쳤었습니다. 그만큼 월가는 백악관에 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뭐 금융 자본의 논리로 바라봤을 때는 시장 친화적인 성향이 강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떠올랐어요.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트럼프랑 조 바이든이 붙는데 월가는 누구의 편이 될까? 그건 모르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안 돼봤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월가는 트럼프에다가 힘을 실어줄지 조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줄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그 유가가 또 참 문제예요. 코로나 악재뿐만 아니라 유가가 하락하고 나니까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셰일 기업들에 대한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아주기 위해서 월가가 연준이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들을 한번 보자고요. 금리 인하 진행했죠. 근데 안 맥혀요. 양적 완화 진행했습니다. 안 맥힙니다. 안 맥혀요, 잘. 그래서 그 다음에 진행한 게 바로 CP, 기업 어음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아마 회사채까지 매입해 줄 것 같아요. 질적 완화까지 넘어왔다는 얘기는 연준 또한 굉장히 트럼프의 노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정치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0% 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반등을 보는 것이 맞다. 기존의 재선 시나리오로 바라봤을 때 이거 일단은 강조드리고 싶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수급이 이상하고 어지럽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자금들이 다 지금 국채로 가고 있어요. 금도 떨어지고 심지어 엔화까지 팔아치워가지고 국채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채가 최근에 반등이 나와요. 이례적인 상승이에요. 이게 무슨 작전주도 아니고 점으로 떨어져가지고 뭐 하루에 마이너스 40%, 뭐 올라갈 때 또 마이너스 플러스 40%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국채가 발생했습니다. 미 국채가 이렇게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건 처음으로 봅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의 자금이 다 지금 국채로 쏠리고 있다는 건데, 미국 국채 금리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건데,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국채가 또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꾸로 보셔야 된다. 자금이 또 어디로 가냐면 달러로 갑니다. 달러 가치를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논리죠. 국채 가격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국채 가격을 올리고, 가격은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플러스 환율까지, 화폐 가치까지 올려버리면 그 국채의 자산 가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니까 시장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전자산인 금에서도 자금이 유출돼가지고 달러로 가고 또 국채로 가고 무조건 국채를 올리려는 정책 아니냐, 흐름이 아니냐. 주식에서는 당연히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G7 재무장관회의 이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의 국채와 독일, 일본의 국채와의 가격의 괴리율이 있었다. 요거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글로벌 시장에,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어느 정도의 개입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균형 맞추기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위험 자산에서 외국인 자본들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 흐름은 인위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통화정책, 그러니까 G7 통화정책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 통화정책의 공조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재정정책의 공조가 만들어지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또 그런 시나리오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푼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금액으로 따지면 12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애플 시가총액만큼 시장에 뿌리겠다라는 재정 정책을 내놨습니다. 센 거죠.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은 뭐 어제 미국 시장 살짝 반등하고 나서 그 결과는 못 봤지만 또 추가적인 재정 정책도 미국에서 쏟아낸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국에서도 4월 전인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시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래 3월 달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연기했죠. 4월 달에 전인대가 진행되는데 요때 추가적인 감세 정책.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된 거는 중국 때문인 건 맞잖아요. 예. 중국 쪽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다시 거듭날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세계 시장의 이 수요 부진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죠. 4월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전인대에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수요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감세 정책과 미국에 준하는 그런 감세 정책과 또 이제 신사업에 대한 또 투자를 위한 인프라 제공과 관련된 과감한 재정 정책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G2만 그런 것이 아니라 G7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감한 지금 재정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 문제시되었던 이 문제가 코로나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또 일시적인 문제로 어느 정도는 뜨거운 불을 끈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시장은 빠르게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 힘듭니다. 한 치 앞도 읽을 수가 없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 또한 이상하리만큼이 꼬여있는 이 수급을 체계적으로 누가 파는 것 같고 체계적으로 자금이 국채 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또 달러 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 30%의 룰의 법칙과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일시적인 리세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리먼 사태처럼 중장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시장은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면서 우리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은 사시미가 얇은 그 칼로 회를 뜨는 그런 전략보다는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 다 힘들 수밖에 없죠. 예, 많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이 분석했던 이 내용이 24시 클럽의 분석이거든요. 꼭 저희 분석대로 돼가지고 시장의 되돌림 현상이 꼭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웃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